자, 여러분 이제 미리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항상 미리 풀어보셔서 어떤 문제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 답만 푸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문제의 의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문제의 어떤 내용들도 좀 확인하시는 게 꼭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문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조립식 구조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이 조립식 구조. 이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뭐죠? 우리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현장에서 이 조립을 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 관리가 일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생산을 다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공사기간,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이 접합부 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사실 일체식 공정이 아니죠. 그래서 일체식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화가 곤란하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번, 2번 접합부 일체화가 된다? 어때요? 아니죠. 바로 나왔네, 답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키워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죠. 2번 문제를 보시면 건축의 구조 방식인데 기둥가보에 의해 하중을 지지한다. 각 접합이 강접합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번에 보시면 라멘 구조라는 게 있죠. 라멘 구조다. 이거 뭐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그 플랫슬라브 구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답은 찾았어요. 답은 찾았는데 우리 항상 플랫슬라브 구조와 이 플레이트 구조가 약간 차이가 나죠. 이 플랫슬라브라는 것은 이렇게 바닥판이 있고, 그쵸? 지판이 있고, 이렇게 주두가 있는 게 이제 플랫슬라브 구조예요. 그쵸? 이 플레이트는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서 우리 지판과 주두가 없는 게 플레이트 구조예요.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 무량판 슬라브라고 하죠. 무량판. 무량. 보가 없다. 그래서 이 고정 하중은 굉장히 커지고 뼈대의 강성은 작아지고 이제 실내 공간의 유효 공간이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무량판 슬라브는 몇 방향이다?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세요. 이방향 슬라브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향 슬라브. 거푸집 작업은 복 없어서 좀 단순하죠? 근데 이제 철근 부분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면은, 이 공법인데, 알랜드 컷과 역순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트렌치 컷 바로 나오네. 그쵸? 답이죠. 답 트렌치 컷. 그래서 우리가 알랜드 컷은 트렌치 컷 이렇게 비교하죠. 알랜드 컷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하는 거고 트렌치 컷은 도랑이니까 어서부터 그렇죠. 주변에서 중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본 개념 다 갖고 계시니까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잠암공법은 뭐예요? 잠암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먼저 구축하고 그쵸. 선 구조물을 지상에서 구축하고 삼각형처럼 생긴 건물이잖아요. 구조물이잖아요. 다시 한번 삼각형처럼 생긴 구조물을 지상에서 구축하고 땅을 파면서 가라앉히니까 뭐라고? 잠암기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컷이라는 건 뭐예요? 오픈컷은 광활한 대지에 경사가 유지하면서 경사에서 땅을 파는 거 흙막이 없이 그죠? 이거 오픈컷이라고 그래요. 이 타이로드 공법은 뭐냐? 이 타이로드는 흙파기 공법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은 이 토합이 생기잖아요. 이 토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면 이렇게 흙막이 널이 있죠? 얘를 잡아 당겨요. 잡아 당겨서 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는 힘과
반대 힘에 반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이, 로드, 당김줄 공법이라 그래요. 당김줄 공법. 이거 타이로드라 그래요. 근데 타이로드는요, 사실 아주 깊은 굴착이는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타이로드는 한 단밖에 시공이 안 돼요. 얘를 2단, 3단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김줄 공법인데 아주 깊은 흙막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김줄을 이렇게 말뚝으로 또 박아야 되잖아요. 이런 주변 여유가 없으면 시공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탑다운 공법은 뭐냐? 이 탑다운 공법 우리 나왔던 거. 탑다운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땅을 이렇게 다 파죠. 땅을 다 판 다음에 지하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요. 땅을 다 판 다음에 탑으로 올리는 거야. 탑으로. 근데 이 탑다운 공법은 뭐냐면 1층 바닥을 먼저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굴착공 가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땅을 파면서 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구조물을 먼저 시공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 구조물을 먼저 손시공을 해요. 손시공.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먼저 위에 1층 바닥부터 시공한 다음에 먼지나 소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굴착하다 보면서 어떻게 돼? 내려갔죠. 다운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동시에 다시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지상에 세워주면 어떻게 돼? 탑이죠. 그러니까 탑과 다운이 동시에 가능한 게 탑다운 공법이다.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은 사실은 공사비가 고가예요. 근데 왜 하냐고요? 이 도심지 공사에서 이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게 바로 탑다운 공법이 굉장히 빨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심 같은 데 땅값 비싸죠. 땅값 비싸니까 공사 속도를 빨리 해서 분양을 일찍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금융이자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공법은 주로 도심에서 해요. 광활한 토지 이런 데는 안 해요. 왜? 공사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목적은 뭐다?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탑다운 공법. 탑다운, 위로 아래로 동시에 하겠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 4번 문제를 보면은 말뚝 시험이 나오네요. 1번. 두 번째가 문제네요. 시험 말뚝은 몇 개 이상? 최소 3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말뚝이라서 시험용 전용 말뚝이 아니라 뭐다? 실제 말뚝. 실제 우리 시공할 말뚝을 실제로 우리 시험용 말뚝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말뚝의 최종 가연용 5의 10의 타입감 평균값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수직으로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기술 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화재 시 철근이 팽창하기 때문에 파기가 되기 쉽다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재가 나면 이 표면부터 열이 가해져요. 표면부터 열이 가해져서 이 철근 표면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전도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열 전도가 되는 시간이란 건 뭐냐면 이 쇠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열이 받으면 강도 약해져요. 그러나 이 콘크리트가 뭐 하니까 이 피복을 해요. 피복을 하니까 충분히 열 전도 시간 동안에 걸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천천히 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철근이 강도가 떨어지겠죠. 서서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이 100도 이하에서는 강도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250도 이상 정도가 되면 청열치성 나타나고요. 한 500에서 한 600도 정도가 되면 강도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얘가 콘크리트 피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내화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열을 막가하는데 뭐 항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재료가. 1번 화재 시 초기 팽창일 때 파기가 되는 게 아니라 피복 두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철골 쪽 내화적으로는 철골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죠. 철골 구조가.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는 우리 슬럼프 시험이 나왔네요. 이 슬럼프 시험 하면 우리 요점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이 반죽 질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슬럼프 시험은 보통 이렇게, 시험콘에다가, 그렇죠. 시험콘에 높이가 있어요. 높이는 몇 cm? 그쵸. 3cm잖아요. 윗변이 얼마라고? 윗변이 10cm. 윗변이 더 좁아요. 아랫변은 20cm예요. 그쵸? 20cm. 그래서 10cm 곱하기 20cm 곱하기 30cm 딱 떨어지네. 1, 2, 3. 그쵸?
요렇게 생긴 그 시험권 뚜껑이 위아래가 없어요. 그 양이 얼마를 이 전체 양의 3분의 1씩 놓고 25회씩 다진 막대로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면 3분의 1씩이니까 3분의 1 하면 뭐가 돼요? 다 꽉 차죠. 꽉 차게 되면 이제 얘를 시험콘을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얘가 시험콘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 최고 3cm 높이 있죠? 얘를 0으로 봐요. 0으로 봐서 이렇게 흘러내린 이 높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흘러높인 높이값을 우리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슬럼프 시험. 그래서 흘러높이가 만약 8cm다. 오, 와, 얘네 되네. 된 반죽이고 딱 내렸더니 얼마가 돼요? 한 18cm야. 오, 또 했더니 어떤 거는 뭐야? 21cm야. 와, 얘는 굉장히 묽은 반죽이네 라고 해서 우리가 된 반죽, 묽은 반죽을 얘기할 때는 된 반죽은 슬럼프치가 작을 때, 묽은 반죽은 슬럼프치가 클 때 질다라고 하죠. 질다, 진 반죽.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냐 지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슬럼프 테스트. 그래서 반죽질기를 알아보는 시험이겠죠. 반죽질기. 그렇다면 그럼 이 반죽질기 왜 알아보냐라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공연도 이 워커레이트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된 반죽은 슬럼프치가 너무 작아서 시공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진 반죽이 좋겠죠. 적당히. 너무 질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상태가 필요하겠죠. 적당한 거. 슬럼프 테스트. 자, 그래서 답은 봤더니 4번이에요. 4번. 그다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7번째 문제는요. 콘크리트 강도와 관계되는 아래의 내용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 무시멘트가 낮으면 강도가 그래 높죠. 두 번째, 혼화제를 넣지 않은 상태 슬럼프치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다. 슬럼프치가 낮으면 슬럼프 낮다는 얘기 뭐야? 슬럼프치가 낮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물시멘트비가 작을 것이고 그래서 추정하면 뭐 정확하진 않 추정하면 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다짐이 나왔는데 30, 40초? 이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콘크리트의 진동 다짐이라고 있잖아요. 이 진동 다짐이라는 얘기가 이 과거에는요 30에서 45초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얘가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어가서 우리가 이제 5에서 뭐 10초라고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냐면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시멘트 페이스트 있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살짝 올라오면 살짝 올라오면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안 걸어보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콘크리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구조도 다르고. 그러니까 옛날엔 진동기를 꽂을 때 뭐 5에서 10초 또는 5에서 15초 이 정도면 된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 종류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시멘트 페이스가 살짝 올라올 정도는 빼줘라 라고 해요. 물론 이 콘크리트 시방설 같은 경우는 5에서 15초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건축공사 표준 시방설 규정을 얘기하면 시멘트 페이스가 올라올 정도면 떼줘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격은 일정하게 좋은데 이 보통 50cm 정도, 그렇죠? 50cm 정도 수직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서서히 넣었다가 서서히 뺐다가 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수직으로 넣었다가 서서히 자국이 나도록 빼고 수직으로 넣었다가 빼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동기는 거푸짐이나 철근에 직접 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내부 진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벽체 같은 게 얇은 경우 있죠. 안 들어가. 이때는 외부에 이제 뭐 진동 같은 걸 쓸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하자가 없네요. 이 8번 문제인데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들 같은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가 이제 아주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콘크리트라는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현재 이 8번 문제 하는 겁니다. 8번 문제 보면, 우리 일단, 우리 A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A 콘크리트는 이제, 그것도 콘크리트 기포량이,
4에서 한 6% 정도를 집어넣고요. 이 경량골재는 플러스 1% 정도를 더해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동결융해,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큰 콘크리트가 될 거고요. 콘크리트. 왜냐면 겨울철에 어는 거를 이제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워커빌리티가 개선될 수 있겠죠. 워커빌리티 개선돼.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부착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생기고, 실제로 압축 강도가 좀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물론 슬럼프치는 올라갑니다. 슬럼프치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수밀 콘크리트는 이제, 방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어붙기나 이어치기 같은 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에요, 가급적. 물론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0.1mm 이상의 균열이라도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엄격하게 틈이 없도록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진동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동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진동계 쓰는 목적은 밀실액이거든요.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하고 곰보를 방지하고 소요 강도를 요구하면서 재료 분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진동기 쓰는 거니까 수밀 콘크리트 그 수행하는 과정에 진동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인데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골재 후 모르타르예요. 그렇죠? 모르타르입니다. 그래서 골재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모르타르 투입하는 걸로 이제 이 보수공사나 수중공사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다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야, 우리가 이 에이지를 집어넣으면 강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우리가 보통 골재 40MPa 이상, 경량 골재 27MPa 이상의 높은 강도를 요구해요. 그럼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세야 되는데 에이젤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원칙적으로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동결용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에이젤을 고강도 콘크리트에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봤더니 1번이네. 그쵸? 예, 고강도 콘크리트 원칙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되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그냥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량 콘크리트는 이제 방사선 차폐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9번 문제죠. 이 9번 문제인데 이 8번 문제를 얘기해요.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 9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부족할 때 단면을 변경시키지 않고 부착력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부착력이라는 거, 이 부착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철근 주변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많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굵은 철근보다 그렇죠? 뭐냐면 가는 철근을 다수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둘러싼 이 주장 길이, 그렇죠? 철근의 주장 길이를 키워주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착 길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정착 길이를 늘려주면 좋아지는데, 정착 길이를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 주장 길이를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는 철근을 다수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요게 작은 트림의 철근을 다수 사용하는 2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부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까 했지만 이 콘크리트 강도는 중요해요. 그런데 철근의 강도는 크게 무관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철근 강도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세면 부착력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꽉 잡아주니까. 이렇게 철근의 강도, 고강도 철근 아주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건 부착력은 이 철면과 콘크리트가 잡는 능력, 이 콘크리트가 잡아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강도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아주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뭐냐면 옥상 방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옥상 방수 여기서 보면
답은 2번이네요. 한 냉지에 비해 고온유래에 대한 노출 방수를 연화점이 낮은 걸 사용해? 아,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연화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연화점이란 연화점. 어떤 아스팔트 재료에 어떤 아스팔트 재료가 액성 상태의 점도에 이 도달하는 온도를 우리가 연화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화점은 액성 상태의 점도에 도달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액성 상태의 점도에 도달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주 더운 지역 있죠. 아주 더운 지역과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표면에 우리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웬만한 온도에서 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액성 상태의 점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가 흘러가서 방수 효과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랭지, 아주 추운 경우는 높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연화점을 해도 관계가 없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포인트구나. 그래서 액성 상태의 점도에 도달하는 온도인데 온난지, 아주 더운 지역에서 저연화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액성 상태가 돼서 방수 효과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그래요, 다 좋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문제인데,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벽의 모서리나 끝부분을 쌓을 때 마구리큐의 이오톤 반절이다라고 하니까 얘는 당연 영국식 쌓기를 얘기해요. 영식 쌓기. 영식 쌓기 포인트가 뭐예요? 영식과 화란식을 좀 비교해 볼까요? 영식이니까 답은 2번이네.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내력 쌓기 가장 기본이 뭐죠? 이 통준을 피해야 돼요. 뭘 피한다고요? 그렇죠. 통준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 통준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식이나 화란식. 일단 기본이 한 켠은 길이. 한 켠은 보통 길이켜 쌓고요. 다음 켠은 마구리켜 쌓아요. 한 켠은 길이, 마구리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때 영식 같은 경우는 마구리켜에다가, 그렇죠? 이 반절이나 이오 토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화란식 쌓긴 길이켜에 우리 이 7호 토막을 사용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하지 않았다. 무슨 쌓기?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하자면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는 뭐 최근 주상복합이 들어섬에 따라 철골 1층 고두 합성구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이 구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게 된 건 물어봤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철골 1층 콘크리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철골 1층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난이도 어느 정도 내용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순수 초요 구조가 있죠. 현재 지금 12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수 초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철골철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 순수 철골 구조는요, 이렇게 기둥을 썼다가 치자고요. 기둥. 이런 식의 기둥을 써요. 얇은 소재를 쓰죠. 그러면 이런 재료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면 가볍다예요. 경량이죠. 경량.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내화성이 부족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철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중량이에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장점은 내화성이 오케이, 네?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할까요? 최고 콘크리트는, 최고 콘크리트 그림을 그리면 얘는 기둥이다 그러면 이딴만 해야지. 무지하게 커야 돼요. 커야 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쵸? 잔뜩, 그쵸? 잔뜩, 철근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면은. 예, 엄청 많이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다 치자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요. 생략하고 여기는. 그 최고총은 어떻게 할까? 좀 크기가 좀 작아져요, 단면이. 작아진 대신 이 안에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시, 최고총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합성 구조가 돼요. 합성 구조가 돼요. 이 안에 뭐도 있어요. 철골도 있지만, 철근도 있거든요.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 단면이 작아지죠. 단면이 작아져. 무엇보다?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은? 당연히 내화성은 유지가 되죠. 무엇 때문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그쵸? 내화성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순수 철골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좌굴이 될 수 있어요. 좌굴이나, 또는, 이 국부작을 우려가 커요. 그런데 얘는 사실은 철골 자체가 콘크리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합성구조, 요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강성이 커니까 단면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일반 그 처형코트 구조에 비해 기둥과 보의 단면이 비교적 커진다? No. 아니죠. 작아지죠. 두 번째, 비교적 스팬이 큰 구조에 가능하나 가설공사가 처형코트 구조에 비해 복잡하다? 우리가 그 스팬이 큰 구조에 가능하고 철골을 먼저 시공하기 때문에 가설구조가 좀 간단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공사 전체는 복잡할 수 있지만 가설공사는 이 기둥을 먼저 세워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부재의 작업에 대한 큰 염려가 없어 강제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 답이네요. 그쵸? 아까 있었죠?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좌굴에 대한 큰 염려가 없다는 거. 네 번째, 기둥에서 압축력 콘크리트가 많이 부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압축력은. 그래서 기둥에서 압축력을 콘크리트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순철골조보다는 경제적이에요. 순철골. 이거보다는 경제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철골조에 비해 내화 성능이 우수하게 개선됐다 볼 수 없다. 아니죠. 내화 성능이 우수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철골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내화 성능 무척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3번 체크한 거예요. 어때요? 의미가 있는 문제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철골, 초용코트 같은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합성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합성구조의 특징들을 문제화 시킨 거예요. 추세에 따라. 그 다음에 13번 문제. 특수유리와 그 사용 장소의 조합이 틀린 건데, 이 프리즘 유리는 지하철 천장, 스탠드 글라스는 교회, 망임 유리는 뭐 유리 지붕, 페어 글라스 방화창. 답은 4번이네. 왜냐면 우리 이 페어 글라스라는 게 뭐예요? 이 복층 유리예요, 복층. 이 복층 유리라는 것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한 공기 같은 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얘를 방화창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방화나 또는 우리 방도용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 쓸까요? 이것은 철망을 집어넣은 우리 철망유리, 망임유리 있죠? 철망을 집어넣은 망입이라 그래. 망입. 철제. 그래서 우리가 철제 이 망임유리 또는 망임유리라는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예, 페어글라스 복층유리는 방화창으로는 어려워요. 방화, 방도용이다 그러면 철제, 망임유리 이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죠. 이 14번 문제는
합성 슬래브, 데크 플레이트 합성 슬래브네. 초골조 건물의 바닥 콘크리트 하선 시 합판 거푸집 대신에 철제 기성품인 골 형식의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면에 용접 후 설치하여 콘크리트 거푸집 또는 구조 겸용, 거푸집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그래요. 그럼 구조를 겸용하는 데크 플레이트. 그럼 여기서 문제를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는 거 있어요. 이 데크 플레이트는 뭐냐면 철판 있죠. 이 철판을 이렇게 약간 접혀서 이런 것들을 어디로 이용하냐면 거푸집을 대용하는 경우도 있고 얘 자체가 주철곤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용도는 구조용이 있고요. 데크 플레이트가 구조 합성용이 되는 게 있고요. 구조 합성용은 뭘 얘기하냐면 주근을 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거푸집. 이 순수 거푸집인데 얘는 영구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영구. 왜 그러냐면 이걸 떼내지 않고 그냥 건물에 내비두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합성용 같은 경우는 주철근이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균열 방지용 온도 철근이라고 있어요. 이 온도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 구조 합성용 자체가 주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복은 해야 돼요. 피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구 거푸집용은요 주철근이 필요해요. 왜? 얘는 그냥 거푸집을 대신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피복은 할 필요 있다 없다? 피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거푸집용이니까. 그렇죠? 주철근이 별도로 깔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한번 다뤄봤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1번, 2번 그쵸?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우리 복잡한 이 목재 틀 같은 거 깔아주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복 깔고 여기다가 뭐 등등등 복잡한데 얘는 좀 심플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더니 주철근의 함적 배치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응? 의미가 있는 문제죠. 왜냐면 요즘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는 미장공사가 나왔네요. 미장공사.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미장공사. 이 미장공사 같은 경우에 마감공사가 나오는데요. 미장공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려 보면은 이 미장공사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보통 순서가 이 바탕부터예요. 이 바탕층 처리부터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바탕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발음층 있어요. 발음층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이제 보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음층 시공은 보통 초벌을 하고 이 재벌을 하고 이 정벌을 하는데요. 이 초벌하고 나서 보통 2주간 방치하고 재벌도 같은 기간 방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초벌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고름질을 하게 돼요. 고름질. 이 고름질은 미장에서 포함시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음층 전체 두께, 그렇죠? 발음층은 전체 두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음층의 이 두께를 계산할 때는 손질 발음은 손질을 바르었다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발음층 두께에서. 하지 말란 얘기나 손질 발음했던 것 이것은 그냥 요거 바탕층 할 때 손질 발음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제외해라 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벌, 고름질, 그 다음에 재벌, 정벌 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벌이나 고름질 또는 재벌을 하고 나서는요. 표면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쇠갈퀴를 긁어서 거칠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장공사는 얇게 열어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이라고 있어요. 1회 표준은 얼마냐 그러면 한 6mm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그죠? 천장, 벽, 바닥 순으로 하는데, 이 천장은 15mm 이하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15mm 이상이면 되고요. 내벽은 보통 18mm, 바닥은 24mm, 외벽은 한 24mm 정도로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게 여러 번 시고 하는 게 좋아요. 얇게 여러 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자, 그렇다면 이제, 1번, 2번, 3번 쪽 보니까, 그래서 그랬어. 오케이. 흘러내리니까 외벽은 옥상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네 번째, 벽돌림, 처마 및 반자, 차양 등은 천장 벽면 등을 바른다에 바르는 게 아니라 요것을요, 기준되는 위치가 있어요. 벽돌림이나 처마 및 반자, 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위에서부터 치고 한다 그랬죠. 그 얘를 지금 뭐라 그래? 벽면 등을 바른 다음에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쵸? 미리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그쵸? 4번. 그래서 현재, 초마빗이나 반자, 이런 부분은 미리 이제 발라주는 겁니다. 그쵸? 벽면 등을 바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미리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미장은,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그쵸?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규준이 되는 것은 먼저 발라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번 문제인데, 응?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뭐냐면, 이 온돌 구조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3번이죠. 온돌 구조는 뭐예요? 폭산한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설비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우리 보통 판넬리팅, 아파트는 뭐라고요? 복산한방이죠, 당연히. 그쵸? 온돌이 복사의 기본이죠. 대류가 아니라.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 도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오일 바니시라는 게 있어요. 오일 바니시. 뭐냐면, 보통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성 바니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성 바니시가 있고, 오일 바니시가 유성 바니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휘발성 바니시가 있어요. 휘발성 바니시가 있는데, 이 유성 바니시는, 일반 바니시는요, 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라요, 주로? 목재와 같은 실내면에 발라도, 실내. 목재 같은 실내면에 발라도록 돼 있지. 5개형은 적합하지 않아요. 왜? 내구성이 안 좋거든요. 바로 답은 1번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그쵸? 나왔고요. 목재는 내부라는 건 뭐야? 나무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재의 바탕에 이제 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목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는요, 704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당치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704, 도장공사라는 것도요, 일단 바탕 처리가 되어야겠죠. 바탕이 좀 거시고 나면 또 이렇게 땜빵도 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도장 바르게, 발음층이 있어요. 발음층인데 발음층은요, 우리가 보통 초벌, 재벌, 정벌이라고도 하고, 도장은 또 하도, 중도, 상도라고도 해요. 이때 이게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발라서 도장의 횟수를 판별하는 게 좋고요. 바람이 불거나 이런 날은 하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용 봤던 1번이죠. 한 번에 칠해야 경과와 도장 효과가 높다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발라서 급격하게 건조가 아니라 서서히 건조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인데, 19번 문제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곤란하여 유사 원가절을 활용하여 곤란동그라미. 곤란하다는 건 뭐냐? 항상 곤란하다 그러면 뭔가 간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쭉 보니까 직접 간접 쭉 나왔는데, 근데 이때 경비 중에 이제 승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승률, 직접 계산 경비가 아니라 이 승률 계산비가 돼요. 왜요? 무엇이 직접 측정이 곤란하다 그러면 직접은 안 되니까 뭔 승률 계산 경비구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고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어정의.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이 블록 쌓기 구조적인 일반 사항 나열했다.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그렇죠. 블록은 접합부, 물축임을 접합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 블록 쌓기는 일일 표준 높이가 얼마죠? 1.5m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예, 모르타르의 모래의 양, 모래알은 너무 가는 것을 피해라. 뭐 그렇다 치자고요. 블록의 구멍은 큰 쪽이 위로 놓게 한다? 5번이네요. 구멍을 물어봤는데, 블록은 이렇게 쌓죠. 이렇게 싸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이 아래가 넓어요. 그래서 큰 쪽이 위가 아니라 작은 쪽이 위로 가도록, 그쵸? 답은 5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20문제 이렇게 미리 풀어봤고요. 뭐 잠깐 쉬었다가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